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종전 기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다시 6천을 넘어 달리고 있습니다. 20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6,219를 찍었습니다. 주식 열풍에 너도 나도 덤벼들었습니다. 이 판에 끼어들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수천 수억을 벌어들일 줄 알고 지금 비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기간 주식시장은 사실 도박판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루하루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될 정도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판에 개미들이 과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재명은 지난해 9월 자신의 ETF 수익률 26.4%를 직접 공개하면서 퇴임까지 코스피 5천 공략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공언했고 그 말대로 지수는 달렸습니다. 목표는 조기에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미들도 그만큼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불행하게도 주가지수 급등과 개미 계좌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그렇게 주가지수가 급등하는 만큼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식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박대석 칼럼니스트가 개미들의 부진한 성적과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부터 출범 5개월이 지난 2025년 지난해 10월 30일 코스피는 장중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그날 기준으로 국내 주식 잔고를 보유한 고객 240만 1,502명의 전수를 분석한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잔고 평가 기준으로 손실 계좌는 131만 2,296개, 전체의 54.6%였습니다. 손실 계좌가 수익 계좌 45.4%보다 9.2% 더 많았습니다. 손실 투자자 1인당 평균 평가 손실은 931만원, 총 손실액 합계는 12조 2154억 원이었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바로 그날의 숫자입니다. 매도 실현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실제 주식을 팔아서 손익을 확정한 171만 8천명 가운데 수익을 실현한 이는 122만 7천명, 71.4%였고 1인당 평균 수익은 483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손실을 확정한 49만 명, 28.6%입니다. 49만 명의 1인당 평균 손실은 613만원이었습니다. 팔아서 번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 많아 보이지만 1인당 금액에서는 이득액수 483만원이 손실액수 613만원보다 130만원 적습니다. 이긴 숫자가 더 많아도 규모에서는 손실의 타격이 이익을 앞섰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장년층의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50대는 60.1%가 손실 상태였고 1인당 평균 손실은 1,257만원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은 평균 1,369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컸습니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중장년일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수익 투자자의 보유 종목을 보면 지수 착시의 구조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잔고 기준 수익 계좌에서 삼성전자 보유자의 수익 금액 비중이 19.5%에 달했습니다. SK하이닉스 수익 금액 비중도 9.0%였습니다. 매도 실현 기준 수익 종목도 삼성전자가 10.0%, 두산 에너빌리티 7.3%, SK하이닉스 5.8% 순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에서 돈을 번 이들의 대부분은 반도체 대형주에 일찍 올라탄 투자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코스피 전체 상장 종목의 70% 이상은 지수 상승의 과실을 나눠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권사는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61개 정권 및 선물회사의 2025년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계는 동학개미운동이 뜨거웠던 2021년 기록마저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NH투자증권 혼자 1조 31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개미가 거래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와 신용공여 이익은 정권사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불장의 진짜 수혜자가 어디였는지를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실이 반복되는 데는 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10% 하락하면 900만원이 됩니다. 다시 10% 오르면 990만원입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11.1%가 상승해야 됩니다. 이것이 역복리의 효과입니다. 하락폭과 상승폭이 같아도 계좌는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손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락 장세가 반복될수록 개미 계좌는 이 덫에 걸려서 원금 복구 자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행동 패턴도 덫을 강화합니다.
이미 오른 종목을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하고 급락하면 물타기 실탄이 없습니다. 손실을 보면 팔지 못하고 수익이 나면 성급히 매도합니다. 이런 수익 실현으로는 작은 이익을 확정하고 손실 종목은 물고 있다가 반대 매매에 강제 청산당하는 악순환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 구간에서 그 악순환이 정확히 재현됐습니다. 이란 전쟁 충격에 반대 매매 245% 폭증, B2개미가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되자 코스피는 3일과 4일 각각 7.24%와 12.5% 급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19%가 빠진 것입니다. 신용융자로 주식을 산 이른바 B2개미들에게 담보 비율 미달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고객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반대 매매가 5일과 6일 양일간 245% 폭증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보여줍니다. 전쟁 초기인 3월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3조 6,945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담보가치가 하루에 12% 넘게 증발하는 상황에서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강제 청산 매물로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반대 매매가 쌓이고 개인은 또 받아내는 악순환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3월 4, 5일부터 신용융자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했고 KB증권도 신용융자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형 증권사 두 곳의 계좌 460만 개를 분석한 결과 3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신용융자 이용 개인의 계좌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0%였습니다. 빛을 쓰지 않은 일반 계좌가 마이너스 6에서 7%대 손실을 기록하는 동안 B2 계좌는 3배 가까운 손실을 했습니다. 20대 소액 B2 투자자의 손실률은 일반 계좌의 3.2배에 달했습니다. 전쟁 직후 7거래일간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은 19조 6,846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 중 얼마가 강제 청산으로 사라졌는지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집계해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NH투자증권 분석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시점, 즉 지난해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이후 코스피는 6,000선을 넘었고 전광판의 숫자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두 기준을 적용하면 개미의 성적표는 달라졌을까요? 낙관론의 논거도 있습니다. 지수가 더 오른 만큼 추가 수익 구간이 늘었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에 일찍 올라탄 투자자는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현실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란 전쟁 구간의 반대 매매 폭증으로 B2 계좌 상당수가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코스피 상승 기간 중 뒤늦게 유입된 개인 자금은 추격 매수 타이밍이 불리했습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신규 진입자의 평균 매수 단가는 높아지고 조정 시 손실 구간에 걸리는 계좌 비중도 커집니다. 코스피가 4,107포인트에서 6,000선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10월 30일 기준 잔고 평가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 중인 이들과 유사한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의 양극화 구조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지수가 주도하고 70% 이상 종목이 소외당하고 증권사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취임 5개월의 통계는 스냅샷이었지만 그 구조적 편향은 현 시점에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장세의 출발점은 실물 경제의 개선이 아니라 유동성 팽창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광의통화 M2, 그러니까 단순히 지갑 속의 현금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바로 현금화해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증권이나 수익증권 등까지도 모두 포함한 광의통화는 2024년 1월 3,924조 원에서 2025년 8월 4,400조 원으로 476조 원이 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겹치는 이른바 쌍둥이 확장이 작동했고 금융권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광의통화 M2 증가율은 미국의 2배인 8.5%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한 결과 돈이 몰리며 지수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피 5천 돌파 시점에 전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지수는 신기록이었지만 실물은 역성장이었습니다. IMF는 이번 달 2026년 4월 발간한 재정모니터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직접 지목하며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기축통화선진국 11개국 평균 55.0%를 내년부터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한국의 부채 비율 상승폭은 8.7%포인트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큽니다. 현금 살표와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명목 GDP는 연평균 5.3% 증가했지만 국가 채무는 같은 기간 846조 원에서 1304조 원으로 연평균 9.0% 늘었습니다. 빛이 경제 성장의 1.7배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에서 이 속도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코스피 전광판이 신기록을 알리는 동안 생활 현장은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원가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1362원에서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15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은 부풀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가계 실질 구매력은 쪼그라듭니다. 지수가 올랐어도 환율 하락분을 빼면 달러 기준 실질 자산이 늘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역복리의 덫이 주식 계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 전체가 같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정권의 치적이 되려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물 성장률이 함께 올라야 되고 상장기업 대다수가 혜택을 나눠야 하며 개미 계좌도 함께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렀고 전체 상장 종목의 70%는 지수 상승에서 소외됐으며 개인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손실 상태였습니다. IMF는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의 1.7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사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목표치를 공언하며 정시를 홍보수단으로서는 관행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확장 재정에 제동을 걸어서 IMF가 경고한 부채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신용융자 강제 청산이 하락을 증폭하는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역복리의 함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를 정리하고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며 지수 상승에 취해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1,400원 이상인 국면에서 원화 자산만 보유하면 지수가 올라도 실질 자산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스피 6천은 화려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자랑하는 이들이 함께 설명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이재명 취임 5개월 사상 최고치를 쓰던 2025년 10월 30일 그날 장고평가 기준으로 개인 131만 명이 평균 931만 원을 잃고 있었습니다. 매도 실현 기준으로 수익을 낸 이들도 1인당 483만 원을 벌었을 뿐입니다. 반대 매매는 245% 폭증했습니다. 역복리의 덫에 걸린 개미들은 지수가 오를수록 원금 회복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IMF는 한국의 이름을 들어서 경고했습니다. 지수 전광판은 권력이 자랑하지만 손실 계좌와 강제 청산 통보서는 국민이 받아들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은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환율이 치솟아 우리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IMF가 한국을 지목하며 부채 속도를 경고한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가 빛으로 지수를 보양하는 사이 그 모든 대가는 결국 역복리의 덫에 걸린 개미들이 지게 됩니다. 화려한 숫자에 취해서 덤벼들기보다는 내 자산의 실질 가치를 지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